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좋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밖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요즘입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자연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의 마무리를 위해 찾아오신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 의미 있는 좋은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남희 작가의 봉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남희 작가는 198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품집으로 얼음가시, 빙화, 실크로드의 자유인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톨스토이의 악마, 바보 이반, 펭귄의 우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모스크바의 고리키 문학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이 작품은 그의 모스크바에서의 경험을 소설에도 잘 녹여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조금 더 사실적인 상황 묘사를 제공함으로써 더 몰입하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봉인. 이남희. 죽었어. 죽어불었어. 사지가 빳빳이 굳었단께로. 여자의 넋두리가 여름밤을 가로 세로 길게 찢는다. 나는 멈칫 들고 있던 얼음 주머니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채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귀를 세운다. 자정이 다 된 시각에 들려온 단발마적 비명이 너무 생뚱맞아 불이 나게 앞 베란다로 향한 문턱을 넘는다. 소리가 도로 겸 주차장인 빌라 앞마당에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여태 부부싸움은커녕 주차 다툼조차 없던 동네에 무슨 날벼락인가. 나는 방 불을 끈 채 시야를 가로막은 화단의 전나무 그늘에 얼굴을 숨기고 창밖을 주시한다. 앞동 다용도실 유리창마다 사람들이 머리를 내밀고 서 있다. 어둠 속에서도 그걸 의식한 걸까? 여자가 더욱 헉없스레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급기야 무릎을 치며 주저앉는다. 가로등에 비친 여자의 얼굴이 낯익다. 날마다 현관 계단에 앉아 동네 여자들 모아놓고 이 집 저 집 소식 옮기느라 사무가 바쁜 통장이다. 순식간에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어메, 어쩔까? 어째였을까? 느닷없는 여름밤의 횡액을 알리느라 여자의 목소리가 한층 고조된다. 이 집 남자가 홀딱 벗고 피칠갑을 해서 엎어졌단께요. 그녀의 손이 대번에 내 집 쪽을 향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피요? 어디에? 자세히 말 좀 해봐요. 몰라. 어마 놀랬어라. 119 요청해야지. 도둑이나 강도당한 거 아니야? 주민들 중 남자 하나가 휴대전화를 꺼내자 벌써 연락했어요. 외침이 바로 현관문 앞에서 울린다. 머리털이 쭈뼛 곤두선다. 그렇다면 우리 옆집? 문을 삐끗 열자 계단에 몰려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쏟아진다. 모든 게 분명해졌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옆집 사람이 변을 당했다는 것. 그들 짐작대로 강도나 도둑을 맞았다면 대문 하나 사이로 내게 향할 수도 있었던 앙화를 비켜갔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는커녕 깨름직하다.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여름이라 집집마다 창문을 다 열고 살아서 윗집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며 옆집 자명종 소리까지 들리는 판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살갗을 친친 휘감는 열기 때문에 겨드랑이며 등줄기가 끈끈하다. 오늘도 열대야다. 죽은 지 한두 시간 지났어요. 벌써 뻣뻣해진걸요? 내가 만져봤어요. 활짝 열린 옆집 대문에서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앳된 얼굴이 누구에게랄 것 없이 큰 소리로 외친다. 자신만만한 말투와 달리
얼굴이 어정쩡하게 일그러져 있다. 아직 시신의 버드러진 기운이 손에 남아있는 탓인가? 흉기에 찔렸어요? 피를 많이 흘렸다면서요? 피는 뭐 혈압 같아요. 그는 마치 자신이 검한 의라도 된 듯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현장을 본 두 사람의 증언이 너무나도 다른 사실에 어이가 없다. 머쓱해진 여자가 또다시 허겁을 떤다. 심장이 아직도 벌떡거려. 여봐, 가슴 뛰는 거 좀 봐. 이 집 딸내미가 발견 못했으면 이 더위에 어쩔 뻔했을까? 여자의 목청이 119 앰뷸런스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묻힌다. 들것을 들고 뛰어내린 구급대원들의 움직임이 일사불란하다. 쉼없이 돌아가는 경광등 불빛에 둘러선 주민들의 얼굴이 교차된다. 나는 팔짱을 낀 채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이 한 점 떠 있을 뿐 하늘은 짙푸르다. 비루한 육신을 벗어던지고 홀가분하게 자유를 찾은 영혼이 거기 어디쯤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다. 죽은 지 이미 8, 9시간 됐어요. 사망자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병원 영안실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자로 된 듯 정확한 대처에 걸맞게 119 구조대원들은 후퇴도 신속하다. 예상했으면서 주민들이 웅성거린다. 8, 9시간 전이면 낮 서너 시경이었단 얘긴데 그때 나는 뭐하고 있었던가? 어떤 기척이나 비명도 못 들었는데? 샤워하고 나오다 심장마비 일으켰나 봐요. 혈압이 터졌나? 목욕탕에서 나오다 미끄러져서 뇌진탕 일으켰을 수도 있지. 발가벗은 채 목욕탕 문 앞에 길게 엎드린 시신을 두고 추측이 무성하다. 둘러선 남자들의 다리 사이로 나는 본다. 몸은 현관 모서리에 가려진 채 삐죽 나온 허연 두 발을. 이미 경화가 시작됐을 맨발. 수세를 거두기엔 늦은 것일까? 죽어 엎드린 남자의 마음이 언짢을 것이다. 식육점에 배달돼 널브러진 통돼지처럼 구경거리로 전락한 자신의 몸 때문에 엎드린 채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 같다. 할 수만 있다면 혼니불이나 시탁보라도 끌어내려 덮어주고 싶다. 그의 벗은 몸을. 옆집 남자. 나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가 언제부터 옆집에 살았는지도 기억이 없다. 나이나 직업 역시 모른다. 다만 그가 혼자 기거해 왔다는 사실만 유추할 따름이다.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스스로 대문을 잠그고 여는 것으로 봐서 출입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사실을 짐작했을 뿐이다. 처음에는 여잔지 남잔지조차 분간이 가지 않았다. 늘 허방을 밟고 다니듯 조용하고 단정한 발소리에는 체중이 실리지 않았다. 열쇠로 열고 들어가 닫는 문소리도 얌전하다 못해 문틈으로 스며든 듯 고요했고 슬그머니 문이 닫히면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그 집에선 아무런 기척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가 남자일 것이란 짐작을 가능케 한 것은 어느 새벽녘 화장실에서였다. 타일을 붙인 벽 하나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 화장실은 환기통이 한 군데로 통했다. 잠결에 소변을 보고 있는데 저쪽 벽에서 미세하게 두루마리 화장지 푸는 소리가 타닥타닥 들려왔다. 화장지를 덮고 있는 양철 뚜껑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곧이어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제 집 화장실에서조차 헛기침도 매우 조심스러웠다. 끓는 가래를 목구멍으로 토해내거나 울음을 사기는 소리. 그때는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또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 크득크득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다. 불과 얼마 전이었다. 더워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식탁에 앉아 국수를 먹고 있을 때였다. 울음소리에 하마터면 사례가 들릴 뻔했다. 그만큼 그의 울음은 소리 죽였지만 죽일수록
절절해서 처음에는 울음소리 맞나 몇 번 확인해야 했다. 퉁퉁 부른 소면이 그릇 가장자리에서 말라붙어 가도록 그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비로소 혼자 사는 말 못할 사연이 있나 보다 어렴풋이 짐작했다. 119 구급대가 후진으로 겨우 단지를 빠져나간 것과 동시에 경찰 순찰차가 도착했다. 구경꾼들은 많이 줄었지만 나는 여전히 화단가에 서 있다. 작달막한 키의 대머리 남자를 선두로 정복 차림의 젊은 순경과 스트로보가 달린 카메라를 맨 남자가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옆집으로 들어선다. 유리창에 그들의 그림자가 어린거리더니 곧이어 카메라 플래시 불빛이 화르르 만개한다. 제 집에서 죽어서도 일단 변사니까 현장 모종 사진이 필요한 모양이다. 불온한 셔터 소리에 이어 펑펑펑 폭죽처럼 한여름을 수놓는 스트로보의 발광에 베란다며 현관 유리창이 몸살을 앓는다. 피리 소리처럼 구슬프면서도 끈질긴 울음소리가 새나온다. 오늘 우연히 아버지 집을 방문했다가 참변을 목도한 딸의 울음이리라. 그해 초여름, 살인적인 무더위가 온 도시를 마비 상태에 빠뜨렸다. 모스크바 6월 평균 기온인 16.8도의 2배 넘는 기온이 2주 동안 계속되더니 급기야 34도까지 치솟으면서 기숙사 사람들은 창문과 방문을 죄 열어놓고 침대에 누워 산소 공급이 끊긴 어항 속 물고기처럼 헉헉거렸다. 하루 동안 8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75명이 익사했고 심장 발작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무려 1109명이라고 했다. 그뿐 아니었다. 폭염으로 6헥타르의 산림이 불탔고 시민 가정용수 사용량이 무려 580만 세제곱미터로 사상 최대라며 모든 것이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떠들었다. 급기야 기상 관측 사상 두 번째로 1901년 이후 처음 겪는 가마솥 더비라는 보도가 나오자 사람들은 경악했다. 기상청에서는 불볕더위가 사나흘 더 지속된 후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비가 한 차례 내려야 더위가 식을 것이라는 예보를 끝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 여름의 시작을 의미했다. 학교에 가려고 방을 나선 순간 맞은편에 굳게 닫힌 방문에 빗장처럼 길게 드리워진 줄을 보고 멈칫했다. 줄에 매달린 출입금지라고 쓰인 붉은색 팻말은 더욱 섬뜩했다. 주선생 방이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잠시 한국에 다니러 갔다면 구태여 출입금지라고 그것도 붉은색으로 써붙일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체류 3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한국에 간 적이 없다는 그가 소리 소문 없이 떠났을 리 만무했다. 비행기 티켓 마련할 돈이 없어서라는 소문도 있고 한국에 가족이 없다는 말도 들렸지만 정작 본인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확인된 바는 없었다. 그럼 결국 방세를 못 내 쫓겨난 것인가? 그쪽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다. 주문도 씨. 그는 복도를 사이에 둔 맞은편 방에 살았던 내 이웃이다.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위해 거의 동시에 방문을 열고 나와 딸깍 문을 잠그고 비슷한 속도로 복도를 걸어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수희와 눈인사를 나누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길고도 지루한 시간. 1층 현관을 빠져나와 지하철역까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가는 기회가 잦아지면서 어느 때부턴가 그를 의식하게 됐다. 처음에는 막연히 그가 중국인이거나 베트남 사람일 거라고 짐작했다. 그 연배의 한국인이라면 외교관이나 특파원, 상사 직원일 테니까 외인 아파트 혹은 고급 호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외제 승용차를 굴리는 것이 보통인데
그는 우리처럼 가난한 유학생이 애면 글면 차례 기다려서 겨우 손에 쥔 거주 허가증에 몸을 의탁한 기숙사생이었으니 어디로 보나 한국인일 것이라는 추측을 배제한 것은 당연했다. 게다가 늑수구레한 외모에 늘 똑같은 옷차림,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문을 트지 않으며 항상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것도 그랬다. 그는 언제나 땅바닥을 눈으로 훑으면서 무언가 중얼거리고 다녔다.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노어인 것은 분명했다. 보따리 장사를 하기 위해 온 지 얼마 안 된 중국 상인을 연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내리는 전철역은 루즈니키 강변 벼룩시장과 가까웠고 거긴 가죽 제품을 파는 중국 보따리 상인들로 득실거렸다. 가죽옷뿐만 아니었다. 엄청난 규모의 노천시장 상권 절반을 차지한 중국인들이 보따리로 가져다 파는 물건의 종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했다. 나는 그를 중국인 장사치로 단정지었다. 항상 역에 도착하도록 양쪽 귀에서 이어폰을 빼는 적이 없어 안내방송을 놓치고 두리번거리다 허둥지둥 뛰어내렸고 가방은 불룩했으며 차림새도 한결같았다. 목둘레가 때에 전 단벌의 흰 와이셔츠에 엉치에 흘러내릴 듯 걸쳐진 바지, 비쩍 마른 체구의 작은 키의 그는 표정이 밀랍처럼 굳어 있었다. 어쩌다 시선이 마주치면 그쪽에서 황급히 거두는 바람에 무심히 건너다 보던 나 역시 겸연쩍어 고개를 돌리곤 했다. 와이셔츠 한 장으로 버틸 만큼 모스크바 날씨가 무덥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한 번은 갑자기 서늘해진 날 엘리베이터에 동승하게 됐는데 그 위도 차림을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다. 성긴 올이 바늘끝만 대도 투두둑 벌어질 만큼 남루한 와이셔츠를 두 벌이나 겹쳐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속 한라는 칼처럼 치켜 올라가 까치둥지 같은 뒷머리 속으로 파고들었고 겉 칼라는 숨죽은 배춧잎처럼 축 늘어진 데다 커프스를 채우라고 덧댄 소매단 두 장이 겹쳐져 손목에 벌건 자국이 나 있었다. 일교차가 급격해진 날씨에 점퍼도 아니고 바렐 대로 바랜 두 장의 와이셔츠라니. 나는 그의 굽은 등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묘한 서글픔이 배어났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여전히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가 기숙사에 사는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라는 걸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였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때 한국관에서 유학생들에 한해 음식값을 할인해준다는 공고가 붙었다. 한 그릇에 18달러씩 하는 설렁탕 6개장을 반값에 김치까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학생들은 영양 보충할 기회라며 아예 그날을 유학생 친선 도모의 날로 정하자고 이구동성 떠들었다. 매 끼니를 제 손으로 챙겨 먹어야 하는 남학생들이 특히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처음 음식값을 할인해주던 날 유학생 위안잔치 겸해 서울 모스크바 간 운항하는 항공회사에서 추첨을 통해 한 명에게 무상으로 왕복 항공권을 제공한다는 입소문이 돌았다. 정말이야? 공짜로 비행기 티켓을 준다는 게 사실이냐고? 학생들은 혹시나 기대가 앞선 마음에 만사 제치고 몰려갔다. 300석 규모의 식당은 입추의 여지없이 꽉 들어찼고 호기를 부려 소주까지 시켜 마신 테이블에선 김칫국 들이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너희들 눈독 들이지 마. 비행기 표는 내 거니까. 너야말로 김칫국 마시지 마라 임마. 내가 어제 무슨 꿈 꿨는지 알면 입도 뻥끗 못할 거다. 그들의 호언장담이 밉지 않았다. 야, 나 서울 땅 밟아본 지 2년 넘었어. 너희들은 작년에 갔다 왔잖아. 나한테 행운 몰아주면 안 되겠냐? 우리 엄마 보고 싶어 눈가가 짓물렀다. 네 꿈 나한테 팔아라. 어? 아무래도 좋았다. 누군들 한시라도 고향과 가족을 잊었겠는가. 공짜라서 더욱 간절하고 설레는 기분에 설왕설래 장내가 시끌짝했다.
그날 저녁 최고의 관심사는 단연 서울행 왕복 비행기 티켓의 행운을 누가 거머쥘 것인가였다. 항공사 지점장이 제비를 뽑아 호명하자 일순간 터질 듯한 침묵이 흘렀다. 78번. 78번 가진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운이 자신을 비껴갔다는 아쉬움과 함께 78번의 주인공이 누군지 궁금해진 이들이 고개를 빼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촘촘히 늘어선 테이블과 의자를 뚫고 앞으로 나가는 남자를 본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저 아저씨가 여길 왜 왔지? 주 선생이잖아. 잘 됐네. 정말 이번엔 모처럼 서울 한번 다녀오시겠군. 저 사람 알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요. 내 대학 후배예요. 후배요? 아, 학번상으로요. 우리 학교 노문과 나왔거든요. 늦게 편입했기 때문에 학번만 그렇지 나이는 우리 아버지 뻘이죠. 아니, 아버지보다 더 되셨을걸? 러시아 문학에 경도돼 50대 중반에 노문과에 편입학해 학위를 받고도 성에 안 차 모스크바로 유학 떠나온 지 2년이 넘었다고 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어문학부 석사과정으로 19세기 문학 중 도스토옙스키 전공이라는 그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문을 열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행운을 얻게 돼 우선 기쁩니다. 여기 걸어 나오면서 생각한 것이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행운이란 놈은 늘 나를 비켜다녔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 겪는 행운 같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항공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유학생들이 가벼운 주머니를 생각해 매달 하루 유학생의 날을 공포한 식당 사장님께도 고마움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연설이 길어지고 있었다. 유학생들 학부모를 대표한 인사 같았다. 여기저기서 수저며 반찬 그릇 옮기는 소리가 들릴 즈음 그가 본론을 말하겠다고 했다. 본인은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뭐랄까 저보다 더 한국에 가고 싶어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다른 학생들을 위해 이 행운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유학생회에 이름할 테니 거기서 한 명 선정해 티켓을 선물해 주십시오.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양보의 미덕에 감동한 순간이었다. 거기까지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박수 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그가 마이크를 고쳐잡았다. 그리고 모처럼 우리가 단합해 친선을 도모하는 자리인 만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유학생들 중에 특히 여학생 여러분, 옷차림이 그게 뭡니까? 큰일입니다. 화장은 또 왜 그렇게 짙어요? 공부하러 온 건지 관광하러 온 건지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특히 여학생들끼리 모여 앉은 테이블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다. 어우, 뭐야? 별일이야?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여학생들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가 지적하는 여학생들은 오늘 같은 자리에 나타날 리가 없었다. 그녀들이 뭐가 아쉬워 음식값 할인과 한국 음식에 연연할 것인가. 그들의 냉장고엔 한국서 가져온 갖가진 밑반찬에 곰팡이가 피어도 맥도널드 햄버거와 피자헛 피자만 먹고 산다는데. 기숙사 14층 복도는 모스크바시 유고자파드나야구 남구 청담동 로데오 거리로 통했다. 일찌감치 대학에 떨어지자 부모 강요에 못 이겨 떠밀리다시피 날아와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여학생들이 수시로 패션쇼를 벌인다고 해서 생긴 별칭이었다. 그들은 매 학기 방학마다 서울로 날아가 최신 유행하는 옷가지와 장신구를 사들고 와서 쭉 빼입고 주로 밤 시간에 할 일 없이 기숙사 복도를 배회하며 열린 방문을 기웃거리다가 끼리끼리 모이면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했다. 그래서
일부러 외부에서 기숙사 복도로 구경 갈까 벼르는 남학생도 있다고 했던가. 에, 그리고 남학생 여러분들도 잦은 술자리, 카드, 카지노 출입을 삼가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주말에 한두 차례 버리는 술판이야 뭘 하겠습니까만 정도가 문제입니다. 문제. 또 시작이군. 문제 타령. 과묵한 줄 알았는데 말문이 터지자 평소 무슨 불만이 그리 많았는지 누구도 못 말릴 정도로 문제를 열거하고 나섰다. 그의 말만 들으면 여학생들 전체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여길 정도였다. 원래 저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평소엔 거의 말을 안 하다가 한번 입이 떨어졌다 하면 무섭게 야단치시죠. 선생님 주관이 워낙 강해서요. 그의 선배라는 남학생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다. 윤리주임 같은 분이에요. 못 말려요. 그냥 나이 대접 해드리는 거죠 뭐. 또 다른 사람이 삐딱하게 말했다. 그래도 순수하신 거지. 열정도 있으시고. 여러분, 민태원의 청춘 예찬 아시지요? 청춘.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청춘에 끓는 피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고 지혜는 날카롭지만 갑 속에 든 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빛나는 이상, 귀중한 이상을 품고 있기에 이 땅에서 묵묵히 고단한 유학 생활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황금 시기인 청춘의 가치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박수로 호응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얼굴이 솥에 씹은 듯 일그러졌지만 그렇게 벌겋게 상규된 얼굴로 마지막까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가 자리를 찾아가느라 끼익끼익 의자 치우는 소리만 허공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가라앉은 분위기를 띄우느라 진땀 빼는 사회자가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전철에서 나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처음 보는 그의 열띤 표정과 한치 양보 없이 밀어붙이던 단호한 말투. 그라고 썰렁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을까? 그의 질타에 화답하는 한숨과 야유를 듣지 못했을까? 상대가 동의하든 말든 나는 하고야 말겠다는 고집 뒤에 밀려드는 회의나 후회는 없었을까? 용기가 없으면 하기 힘든 행동이었다. 그의 용기와 열정에 비해 무겁게 가라앉았던 행사장 분위기가 못내 안타깝고 착잡했다. 그에게 타협이란 없는가? 디귿자로 꺾어지는 복도 모퉁이에서 사선으로 보이는 그의 방 창에 불이 환히 켜져 있었다. 벌써 돌아온 그가 책상에 정조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외국 생활에서 명절은 치명타다.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고독이나 소외감이 자신도 모르는 새 독 오른 뱀처럼 고개를 바짝 쳐들고 씩씩 독을 내뿜기 때문이다. 손에 잡힐 듯 둥실 떠오른 보름달을 보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두고 온 가족들, 지인들, 그들은 나를 기억할까? 나만 동그마니 외따로 떨어져 있다는 단절감이 사무쳤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층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조바심이 감돌았다. 허둥대면서 전화통에 매달려 서울의 명절 분위기를 전염받고서야 거리감을 해소하는 사람들. 3355 모여 술 추렴하느라 떠들썩하고 어수선한 방들. 나는 다분히 장난기 섞인 심정으로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전유어며 잡채, 갈비찜, 송편 접시가 놓인 교자상. 냄새 맡고 싶고 정말 먹고 싶은 명절 음식들이었다. 가스레인지에선
냄비가 김을 뿜어올리고 있었다. 밤새 불려서 물기를 뺀 쌀을 원두커피 가는 머신에 넣고 갈았더니 방앗간에서 빻았던 쌀가루와 비슷했다. 궁하면 통한다더니 흐뭇해진 나는 쌀가루를 익반죽해 꿀소를 넣고 송편을 빚었다. 모든 것이 소꿉장난하듯 어리석었지만 그것도 재미였다. 머신 용량이 작다 보니 쌀가루는 2컵 정도밖에 안 됐고 오후 내내 빚은 송편이라야 겨우 9개였다. 그중 4개를 담은 접시와 명절 음식이 먹음직스럽게 그려진 종이를 얹은 쟁반을 들고 조심스레 그의 방을 노크했다. 그의 안경 속 2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누구요? 무슨 일로? 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쟁반과 나를 번갈아 쳐다봤다. 저 앞방 사는 학생인데요. 이거 드셔보시라고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송편을 바라보는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미소가 스쳤다. 어디서 난 겁니까? 제가 빚었어요. 모스크바에서 송편을 직접 빚었다? 참. 거절할까봐 황급히 쟁반을 떠안기고 돌아섰다. 그 일 이후로 아침 저녁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인사를 나누게 됐다. 여전히 그가 먼저 말을 거는 적은 없었다. 그는 가방 속에 든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된 강의 내용을 반복해 듣느라 곁을 주지 않았고 어쩌다 시선이 마주쳐도 한참 눈을 끔뻑인 후에야 비로소 그래요. 알아봤다. 식당 사건 이후로 그는 여간해서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았고 내왕도 사절했다. 한국말을 하다 보면 노어가 늘지 않는 데다 쓸데없이 잡담하는 시간에 책 한 줄 더 보고 단어 한 개 더 외우겠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다. 그런 면에서 기숙사 통틀어 그를 따라갈 학생은 없었다. 대신 그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제압했다. 그의 시선이 몸을 훑으면 대부분 개운찬하했다. 알 듯 모를 듯한 일별의 의미에 전전긍긍하거나 아예 기분 나쁘다는 듯 몸을 털며 혀를 찼다. 뭐야? 이번엔 또 뭐지? 한국식품점에서 기다리던 컨테이너가 도착했다고 1층 게시판에 공고를 써붙였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깔아질 듯 피곤한 몸을 끌고 레닌스키 프로스펙트를 달려갔다. 한국 라면 먹어본 게 까마득했다.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동나는 것이 신라면과 짜파게티였다. 중국집이 있긴 했지만 짜장면 한 그릇에 $10라 짜파게티 역시 라면 못지않게 인기 품목이었다. 그날은 부지런을 떤 탓인지 라면 한 박스를 차지할 수 있었다. 뿌듯했다. 내 몫의 라면이 남아있었다니. 사람들은 너나 없이 라면을 몇 박스씩 머리에 이고 지고도 모자라 진공 포장된 고추장, 된장, 단무지와 오이지를 봉투에 쑤셔넣고 호기롭게 달러를 지불했다. 한국 거잖아. 한마디면 모든 게 허용됐다. 누가 먼저 집느냐가 문제였다. 한국 식품점의 진열대를 구석구석 훑는 사람들은 고향과 가족에 대한 갈증과 그리움을 그렇게라도 풀지 않으면 미치기 일보 직전처럼 보였다. 운 좋게 차지한 라면 박스를 전리품처럼 어깨에 메고 돌아온 나는 흐뭇해서 라면 봉지를 쓰다듬다가 4개를 들고 주선생 방을 두드렸다. 내 손에 들려있는 라면을 뜨악하게 쳐다보던 그가 말했다. 난 괜찮으니까 두고 먹어요. 그는 철저히 러시아식으로 먹고 생활했다. 러시아에 왔으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아침은 차이 한 잔과 비스킷. 비스킷이라야 건빵처럼 무미건조해서 입을 찧어도 먹기 힘든 동그란 고리 모양의 킬로그램 단위로 포장된 아주 싼 과자였다. 점심은 학교 식당에서 해결하고 저녁 땐 버터 바른 밀빵 2조각 아니면 오이와 스메타나,
발효유로 때운다고 했다. 식사 마련하는 시간조차 아깝다며 사람이 먹는데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1분 1초라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흩어져 버린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 법이라고. 시간에 대한 그의 강박관념은 집요하고 철두철미했다. 그가 유일하게 먹성의 사치를 부린 것이라면 신선한 버터와 스메타나였다. 버터는 입에서 살살 녹을 듯 맛있지만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 금방 부패했다. 그의 방에는 그 흔한 냉장고도 없었다. 딱 한 번 그의 방에 들어갔다가 침대와 책상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엄청난 책더미에 놀란 적이 있다. 텅 빈 옷걸이와 냄비와 그릇 몇 개를 제외하곤 오로지 책. 발 디딜 틈 없이 부려진 책뿐이었다. 고소점을 방불케 했다. 천천히 방을 둘러보다가 벽에 붙여진 종이에 눈길이 멈췄다. 머리는 차갑게, 배는 고프게, 발은 따뜻하게. 삐뚤음한 글씨체지만 애옥한 살림살이와 찢어진 벽지를 배경으로 도롤한 빛을 발하고 있는 글귀. 그는 삶이 고통스럽다고 여겨질 때마다 그 구절을 보면서 자신을 다잡았을 것이다. 청빈한 삶이 바로 그런 것인가? 삶이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리라. 겸연쩍어서 화제를 바꾸고 적당히 얼버무리다 방을 나오는데 그가 등 뒤에서 말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전곡을 찔린 듯 오스스 떨었다.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하니까, 외롭고 고달파서 먹는 게 시원찮다 보니 온갖 구실을 대며 학업을 등한히 하진 않았던가. 무언가 핑곗거리를 찾아 나태해진 자신을 합리화하진 않았는지 곰곰이 돌아볼수록 무안하고 지쩍었다. 그는 나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조정하고 있는 듯했다. 대다수의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였으리라. 행여 그와 마주칠까봐 꺼려하면서도 그가 보이지 않으면 궁금해했고 그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에 불안해했다. 서로 대면대면 굴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이상한 관계. 그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기숙사 내에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종과 굴림이 가능했다. 그러나 자신은 미처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희한한 종속관계를. 어쨌든 나는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에 담긴 노심초사와 격려와 호의와 동지의식을. 카리스마는 사람을 고독하게 만든다. 그도 외롭고 동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송편 접시를 들고 그의 방문을 두드렸던 날, 그늘진 눈빛을 본 순간 이미 그는 내게 두렵거나 까다롭고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아니었다. 기숙사 건너편의 빵 공장으로 빵을 사러 나가던 길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가 시무룩한 얼굴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가 대답 대신 슬그머니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귀에는 이어폰도 꽂혀 있지 않고 낯빛은 파리했다. 그렇게 기운 빠진 모습은 처음이었다. 어디 아프신가? 일체의 관심을 거부하는 터라 더 이상 아는 체 할 수 없었다. 모스크바로 떠나겠다고 하자 아내와 자식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당신 미쳤어요? 아버지 연세를 생각하세요. 아빤 가족이 안중에도 없어요? 몇 년 전 노문과 편입을 묵인했던 것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는 말까지 했다. 평생 당신 고집에 져주면서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못 참아요. 주책이 하늘을 뻗쳤지. 아버지가 지금 연세에 유학 가서 학위 받고 오면 뭐 하실 건데요?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공부를 하고 싶다. 너도 석사과정까지 밟아놓고 애비 심정 이해 못하겠니?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 갔어요? 취직이 어려우니까 워낙 고학력자들끼리 경쟁하니까 할 수 없이 갔죠. 그래서 지금 고작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대기업 나사밖에 더 됐어요? 그것도 제가 빠지면 얼마든지 갈아 끼울 나사가 널려있는 있으나마나한 나사요. 공부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파고드는 재미, 과정에 의미를 두는 게지. 네가 하겠다고 나설 땐 난 말리지 않았다.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애는 그쯤에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딸애는 달랐다. 아빠는 자신밖에 몰라요.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다고? 그럼요.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노망든 것 아니냐는 듯 배관시하던 그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당신이 아무리 평생을 외골수로 살아왔다지만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애들 보기 민망하지 않아요? 정 갈 거면 이혼 도장 찍고 가. 이혼 운운하는 아내의 눈에 불똥이 튀었다. 애들 다 출가시켰겠다. 가장으로서 한시름 놓고 이제서야 오랜 소망이었던 공부를 하겠다는데 이기심이니 무책임이니 들먹이며 벌집 쑤신 듯 들고 일어서는 것에 솔직히 화나고 어이없었다. 가난한 농부의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나는 동생들 건사하느라 제때 공부를 못했다. 도시로 나와 간신히 고등학교를 마친 후 곧바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고 줄줄이 딸린 동생들은 평생 내 등짐이었다. 등짐을 제자리에 부려놓기까지 끝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제 나름대로 앞가림을 하게 됐고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결혼한 나는 아내와 함께 죽을 둥 살 둥 일을 해 집이며 조그만 공장을 마련했고 애들 가정까지 다 꾸려주고 돌아보니 50이 넘어 있었다. 사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러 가겠다는데 선뜻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친구들만 해도 손주들 재롱과 건강에 대한 관심, 집안 대소사에 관여해 가장으로서 위신을 세우는 데 만족하며 여생 보낼 궁리를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평생 내 적성과 상관없이 오로지 돈벌이 때문에 이 바닥 저 바닥을 전전했을 때 고달픈 현실을 버티게 해준 것은 책이었다. 나는 천성적으로 책 읽기를 좋아했다.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펼쳐져 있어 갑갑한 현실에서 벗어나 대리 만족을 얻을 수 있었고 막연하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형편이 궁해도 책 사는 돈은 아깝지 않았고 항상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았다. 자그마한 규모의 공장을 마련하고부터는 사무실이 곧 서재였다. 젊은 시절 금형 보조기술자로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잊어가며 백열전구 밑에서 읽었던 러시아 소설들. 비록 이력이나 영역의 중력판으로 오역이 많았지만 그 속엔 생활고에 찌들려 술에 도피한 알코올 중독자 마르멜라 도프의 쓸쓸한 장례식이 있었고 줄줄이 딸린 동생들이 한 끼 빵을 마련하기 위해 노란 딱지, 매춘 허가증에 연연하는 가련한 창녀 소냐와 어머니의 땅에 무릎 꿇고 키스하며 절규하던 라스콜리니코프. 평생 여자의 뒷공무니를 쫓아 정력을 낭비하다 제 아들 손에 비참한 죽음을 당한 음탕하고 미천한 남봉꾼 표도르 까라마초프가 있었다. 그들의 삶의 조건과 생활에 나를 동일시하면서 남루한 현실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터득했던 것이다. 기억 속에 생생한 그 장면들이야말로 그때까지 나를 버티게 해준 버팀목이었다는 생각에 뒤늦게 노문과에 편입했고 졸업하던 해 러시아까지 가보자고 작심했다. 아직도 그 땅엔 그들이 살아 숨쉬고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을 만나고 싶었다. 냉전의 이데올로기가 충천했던 시절엔 꿈이나 꿀 수 있었겠는가.
원어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들의 분위기와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다. 나는 순순히 아내가 내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평생 유순하게 살아온 그녀로선 최대의 반항이었을 테고 도장 찍는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에 경악이 깃들었다. 이걸로 당신과 나, 우리 애들과는 끝난 거예요. 나는 동의의 표시로 모든 재산을 아내와 애들 앞으로 명의 이전해 주었다. 마지막까지 합의와 절충을 기대했던 애들은 실망과 증오의 눈빛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만삭의 딸아이 배가 시야를 가렸지만 곧 할아버지가 되리라는 기대도 접었다. 갔다 오면 손주 녀석은 서너 살쯤 돼 있겠지. 김포를 이륙할 때 나는 방랑자처럼 홀가분하면서도 허전함에 심사가 허우룩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자 맨 처음 나를 맞아준 것은 사회주의 잔재들이었다. 공동분배 조건에 오래 길들여진 노동자들은 남녀 구분 없이 요소요소에 배치돼 있었고 그들은 굼뜬 동작이지만 꾸준히 사회주의 종주국이라는 거대한 풍차를 돌리고 있었다. 개흙이 늘어붙은 잘착한 인도, 가재치기를 하지 않아 산발한 가로수, 퇴락한 건물, 쓰레기 더미가 산을 이룬 공터와 골목과 복도, 깨지고 금간 유리창들, 낡아서 금세라도 바퀴가 퉁겨나올 것 같은 자동차들과 인적 드문 거리, 어둠만 내리면 암흑에 휩싸이는 도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눈물겨운 감회로 다가왔다. 살아서 내 발로 옛 소련 땅을 밟았다는 흥분과 아직도 19세기 문학작품 속 배경이 시공간을 초월해 곳곳에 남아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럴수록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했다. 하루빨리 어학 실력이 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비해 단어는 외우고 돌아서면 깜깜하고 교수의 강의는 어렴풋한 데다 기숙사건이며 최소한의 생활비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 등등 사사건건 조바심 나고 답답한 것 투성이었다. 발탄 강아지처럼 까마귀 새들이 시도 때도 없이 텁텁한 목청으로 엄마, 엄마 시트한 심사를 긁어댔다. 영락없이 울다 지쳐 꺽꺽대는 어린애의 엄마 소리였다. 음산하게 허공을 맴돌다 내 방까지 기어든 잔망스러운 울음소리에 기신 없던 그 무렵 인생에 대한 지독한 회의가 밀려왔다. 삶이 일회적이라는, 이대로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다시 태어나도 그땐 내가 아니고 이전의 나를 기억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건 죽음에 대한 공포와는 별개였다.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고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관한 엄정한 자기 검열이었다고 할까. 당혹스러웠다. 가족들이 만류까지 뿌리치고 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심정적 무기력이었다.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자 매사 초조하고 허둥대며 조바심치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궁핍이 도끼처럼 번지고 도무지 미래를 종잡을 수 없었던 젊은 시절, 한때 자살을 꿈꾸었던 적이 있다. 죽음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고, 죽음 그 자체는 절대 괴로움이나 고통이 아니라며 스스로를 위무하던 그때, 무릎에 얹어놓고 공 굴리듯 갖고 놀던 죽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였다. 그건 내 삶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단정짓고 있을 때나 부릴 법한 오만이었다. 삶과 죽음은 메비우스 띠처럼 맞물려 있다.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닫는 법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했다. 순리에 따른다면 조바심 친다고 띠가 뒤집어질 리도 꼬일 리도 없고 새삼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집착과 강박관념에 휘둘릴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매달리고 지켜나갈 것은 이상과 열정뿐이었다.
죽음은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마지막으로 오는 큰 손님이다.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올 것이 확실한 손님.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기다릴 것인가? 그건 유한한 삶에 대한 모독이다. 본질적으론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선택에선 늘 자유롭지 못했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부채감에 시달렸던지, 고정관념과 선입견, 소심증에 전전긍긍했던지 알 것 같았다. 한바탕 신열과 근육마비와 피로, 신경성 위염 증세에 시달리고 나니 비꽃이 개고 비거스렁이가 일듯 몸과 마음이 가뿐해졌다. 요즘은 마음도 편하고 공부가 재미있다. 그동안 쌓은 실력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모양이다. 귀도 뚫린 느낌이고 웬만한 문장은 사전 없이도 쭉쭉 읽어나가면 뜻이 통한다. 이번 여름 방학 내내 다 읽겠다는 목표로 바흐친의 도스토예프스키 시학의 문제점을 붙잡았다. 바흐친의 대화 이론이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오래전부터 벼르고 별렀던 비평서다. 물론 계획에 비해 성과는 더디지만 뭔가 손에 잡히는 느낌이 있어 그런대로 만족한다. 다만 하루가 다르게 눈이 침침하고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할 것 같은데 이 나라는 제대로 된 안경점이 없어 지하도나 노점에서 골라 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달러 쇼부의 안경점에 가자니 돈이 많이 들 것이다. 가져온 돈도 거의 바닥났는데 서울에서의 송금을 기대하는 것은 어림없다. 온 지 3년이 가깝지만 서울에 한 번도 다니러 간 적이 없다. 낮에는 환전하러 나갔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꼬깃꼬깃한 1달러짜리 10장을 창구에 뒤밀었더니 그중 한 장을 들고 환전소 여자가 암상을 떨며 경찰을 부를래 돈을 찢을래 수화기를 들고 비아냥거렸다. 무슨 소리요? 이거 위조 지폐야. 맙소사, 1달러를 위조하는 위조 지폐범이 어딨어? 그래도 가짜는 분명 가짜인걸? 루스키들은 의심이 많은 편이다. 달러를 손에 쥐면 형광등에 비춰보고 렌즈를 들이대고 감식기에 통과시켜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연신 손가락 끝으로 쓰다듬고 내 귀퉁이를 까슬러 본다. 새로 나왔다는 감식기도 조악하기 짝이 없다. 안 바꿀 거니까 이리 내. 천만에, 미쳤니? 반 찍거나 신고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완전히 범죄자 취급이었다. 나는 더 이상 항의할 여력이 없어 찢으라고 했다. 무슨 구경거리가 난양 빙 둘러서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한시 앞이 벗어나고 싶었다. 여자는 뇌꼴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찢은 반쪽을 던져주었다. 지금 내 손에는 50센트짜리 지폐가 있다. 지금도 결코 위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여기 와서 생활하는 젊은 유학생들 중 가끔 루스키들은 인간의 탈 속에 개인 뇌를 이식한 못 말릴 종자들이라고 독서를 퍼붓곤 한다. 온갖 외제 전자제품과 외제 승용차 홍수 속에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와 루블의 가치 하락으로 생활은 팍팍한데 달러가 흔해지면서 텔레비전에선 해외 여행객을 모집하는 여행사 광고와 펀드와 은행, 복덕방 광고가 판을 치고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 습격이 늘어나면서 달러만 준다면 청부살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루스키들을 두고 개탄하는 말이다. 사실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은 모순이다. 돈으로 모든 게 환산되는 자본주의 국가경제를 흉내낸 시장경제로의 이행에서 오는 필연적인 부작용이라는 걸 감안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모든 게 뒤엉키고 비틀리고 제약투성이고 불안한 격동기에 겪는 파란과 몸살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견뎌내 주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내 바람이다.
모든 걸 다 잊고 공부에 몰두할 때가 제일 속 편하다. 날씨가 너무 덥다. 그냥 덥다고 말하기엔 여기 와서 처음 겪는 찜통 더위다. 가만히 있어도 겨드랑이로 땀이 줄줄 흐른다. 물을 마셔도 땀으로 다 빠져나가 목구멍이 간질간질하고 눈앞이 빙빙 돈다. 더위로 재갈을 물린 듯 입만 벌리면 숨이 턱에 찬다. 어제도 3시간밖에 못 잤다. 어서 빨리 이 더위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머지않아 가을이 올 것이다. 항상 비로 시작해 진눈깨비로 바뀌는 날씨와 먹장 구름을 품은 하늘이 양 어깨를 끌고 진창으로 곤두박질 치는 가을. 비록 삭신이 쑤시고 노그라져도 폭염보단 나을 것 같다. 가을이 오면 더 피치를 올릴 수 있겠지. 기숙사 복도 모퉁이에 분향소가 설치됐다. 검은 리본이 둘러친 영정 앞에는 모금함도 설치됐다. 그의 장례식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대사관에서 서울의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해 가라고 연락했다가 거절당하자 결국 유학생회 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무더위가 정점에 올랐던 어제 기숙사 뒤편 호수에서 수영하던 그가 물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마침 창가에 서 있던 한 학생이 보고 뛰어내려갔지만 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를 삼킨 수면은 폐쇄된 우물속처럼 고요할 뿐이었다. 잠수부를 동원해 호수 바닥까지 이잡듯 뒤진 끝에 끌어낸 그는 이스트를 넣은 호밀빵처럼 부풀어 있었다. 심장마비로 인한 익사라고 했다. 평소 13층 내방 창가에서 내려다 보이는 호수는 기괴한 느낌을 주었다. 흐름이 거의 없는 수면은 수직 낭떠러지 아래 펼쳐질 울창한 숲의 우듬지처럼 혹은 녹이 잔뜩 낀 거대한 거울처럼 교교한 빛을 뿜어 마성처럼 풍겼다. 도심인데도 새벽녘이면 물 한 개를 피워 올렸고 날 빛이 끄느름할 때면 거대한 맹수가 화살촉에 찔려 웅크린 듯 찰싹찰싹 물결을 뒤채며 신음했다. 무심코 창가에 서면 내려다보는 순간 호수가 당길심을 이용해 확 빨아들이거나 머리채를 끄잡아 내릴 것 같은 착각 때문이었다. 장례식에서 그의 지도교수 나탈리아는 그를 순례자로 칭했다. 삶의 완성이란 있을 수 없지만 완성을 향해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준 그의 고귀한 삶의 태도에 존경을 표한다고. 이제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며 누구보다 우리 러시아를 사랑했던 이방인이자 고독한 순례자로 오래 기억하겠노라며 오열했다. 나는 검푸른 주검 얼룩이 내려앉은 그의 얼굴에 깃든 다면한 표정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말이 근거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양력과 조사가 이어지고 헌화를 끝으로 장례식이 끝나자 비로소 관뚜껑이 덮였다. 천장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어릉어릉 그의 관을 비추었다. 화장장에서 그가 한 줌 재로 살라지는 동안 나는 다른 학우들과 함께 음식을 마련했다. 달러숍에서 파는 캘리포니아산 기름진 쌀밥 한 그릇과 구운 생선, 나물 몇 가지. 평소에 러시아식 음식을 고집했지만 마지막 가는 길마저 뻣뻣한 밀빵 한 덩이와 식은 수프 한 접시로 보낼 순 없었다. 모스크바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가장 아늑하고 외지고 그가 머물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를 찾아 조촐한 음식을 차려놓고 유학생들이 둘러섰다. 하늘은 쟁명했다. 바람도 숨죽인 듯 고요하고 사위가 잘 닦인 유리창처럼 투명한 대기 속으로 돌아가며 한 줌씩 그를 놓아보냈다. 그가 못내 아쉬운 듯 허공에서 소용돌이 쳤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햇빛도 장난질이 한창인데 그가 흔적없이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그의 음택인 모스크바 강은 강폭이 좁은 대신 깊고 충충했다. 끊임없이 사품치는 물결에 그가 둥실둥실 몸을 실었다. 우린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에 서서 그를 배웅했다. 안경과 신발, 와이셔츠, 손가방 따위를 쌓아놓고 불을 지피는 남학생들의 표정이 무겁고 착잡해 보였다. 불땀을 도둔답시고 자꾸만 자작나무 가지를 뒤적여 불티가 날아도 발밑으로 불꽃이 날름날름 기어와도 누구 하나 제지하거나 화들짝 피하는 이가 없었다. 모두를 깊은 상념 속으로 밀어넣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너나 없이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것이 순전히 불김 때문이었을까? 불을 다 끄고 누운 나는 옆집 동양에 귀를 기울인다. 아까 보니까 불도 환히 켜 있고 간헐적으로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온다. 낮에 통장 여자가 계단에 앉아 떠드는 얘기를 들었다. 평생 다니던 우체국을 맹퇴하고 이혼거정 당한 뒤 혼자 월세로 들어왔디야. 퇴직금은 위자료로 뺏기고 손에 쥔 몇 푼으로 채소 장사한다고 중고 트럭 샀다가 사고 내면서 하부금조로 트럭마저 날리자 우라가 깊어졌다고 했다. 핀지 배달만 하고 산 그 양반 깜냥에 장사가 당키나 했겠어? 참말로 이래 벌겋게 눈 뜨고 살았어도 산 목심이 아니여. 북망산 멀다더니 문턱 아래가 북망이고 모퉁이 돌아 저승이라자녀. 죽은 뒤 8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정든 집을 뒤로 하고 어디론가 떠난 채 여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옆집 남자. 그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돌발적이라 우연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죽음의 덫에 걸린 그의 가짓한 뒷모습이 눈에 밟히는 것 같다. 오래전 차가운 모스크바 강물에 들어앉아 여태 나오지 않고 있는 주선생이나 옆집 남자. 그들은 이제 죽음의 비밀을 알아차렸을까? 살아서는 결코 풀 수 없는 철저하게 봉인된 은밀하고도 성스러운 비밀을. 소주 생각이 간절하다. 저녁 나절 후배들이 술 한잔하자고 먹고 죽자는 거 아니니까 나오라고 구슬릴 때도 단호히 거절했는데 이럴 줄 알았다. 오늘처럼 무더운 밤에 독주는 치명적이다. 그렇다고 맥주는 취하지도 않고 배만 불러서 성가시다. 아무래도 소주 반병이 낫겠다. 지갑 챙겨들고 나서니 평소 열어두는 빌라 현관 유리문이 닫혀있다. 바람 때문인가? 유리문을 활짝 열고 괴려는데 화단의 소나무 밑에 뭔가 허연 것이 놓여있다. 10원짜리 동전 1개씩 박힌 3그릇의 쌀밥과 소금 1접시가 놓인 쟁반, 그리고 구두 1켤레. 골목골목 누비던 제 주인의 고단한 발을 감싸주느라 뒤축이 다 닳고 옆구리가 터진 랜드로바다. 소주 사오거든 쟁반에 한 잔 따라 놓아야겠다. 이번 작품의 이야기가 좀 무거운 느낌이었죠. 아마 이 글을 쓰신 작가도 소설 속의 주 선생처럼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영상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모스크바의 고리키 문학대학을 졸업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글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들처럼 시종일관 좀 무겁고 진지하지 않았나요? 더구나 소설의 주요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유학생들의 힘든 유학생활 모습과 한도 없이 더운 여름의 열기와 겨울의 음산한 추위,
그리고 죽음과 삶을 다루는 것이 마치 어떤 러시아 작가의 작품을 읽는 것처럼 조금 가라앉는 느낌마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인 나는 두 가지 사건에 얽혀있는 사람으로서 두 명의 죽음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비슷하게 읽혀졌습니다. 옆집에 살던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남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나의 과거 유학 생활에서 만났던 알듯 모를 듯 신비로운 남자 주 선생의 기억을 환기시켜냅니다. 주 선생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 가족들까지 버려둔 채 러시아로 유학 온 좀 유별난 사람이었죠. 그가 절대절명의 절박한 각오를 하고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온 만큼 그에겐 시간이란 금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쥐어짜내면서 자신을 허투루 내두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채찍질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가졌던 그가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주인공은 좀 허탈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던 것인가?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현재 옆집의 또 다른 죽음을 보면서 그토록 열심이었던 한 인간을 한순간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죽음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나가 소주를 사와서 빌라 현관 앞에 놓인 쟁반에 옆집 남자를 위해 술을 따를 때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저는 주인공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제 생각인데요. 죽음이 문턱에 걸릴 만큼 가까울 수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주 선생처럼 나에게 운명처럼 지워진 짐을 달게 짊어지고 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남희 작가의 봉인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행복하세요.